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부산 조선소에서 일어난 폭발 사고, 우리 회사에서 만든 안내방송 오류로 작업자 2명이 쓰러진 것입니다. 최신 AI 안전 방송은 문법적으로 완벽했지만 같은 시각 본사의 드라마 자막 오류는 120만 뷰. 그러나 믿기 힘든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600년 전 만들어진 한글이 단 47초 만에 새 국적. 어떻게 약자의 문자라 불리던 한글이. 안녕하세요. 저는 싱가포르 글로벌 스트리밍사의 로컬라이제이션 총괄을 맡은 인도 출신 아라브 미스라입니다. 부산 조선소에서 폭발음이 울렸습니다. 2초 후 제가 설계한 AI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어요.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문법도 정확했고 발음도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작업자들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8분이 지나고 나서야 윤소미 씨가 직접 확성기를 잡고 소리쳤어요. 어서 빨리 나가세요. 그 순간 모든 사람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추가 폭발로 2명이 더 다쳤습니다. 14개국 언어를 데이터로 다뤄온 제가 만든 완벽한 문장이 사람을 구하지 못했어요. 언론은 비난을 시작했어요. AI 한국어 시스템 오작동, 글로벌 기업의 현지화 실패. 윤소미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왜 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을까요? 미스라 씨 기계가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면 누가 위급한 줄 알겠어요. 여기선 어서 빨리 나가세요. 라고 해야 사람이 움직여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2문장 모두 같은 의미 아닌가요? 높임 표현도 정확했고 어순도 맞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인도에서 자라며 벵골어, 힌디어, 영어를 익히고 싱가포르에서 14개국 언어를 공식화해온 제가 믿어온 언어 공식이 첫 번째 큰 균열을 보인 순간이었어요. 싱가포르 본사 CEO가 긴급 화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우리 오로라의 평판에 타격이 올 겁니다. 48시간 내에 대책을 마련하세요. 그날 밤 부산의 호텔에서 사고 영상을 반복해서 봤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왜 다른 반응이 나올까? 이 질문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더 큰 재앙이 터졌습니다. 오로라의 인기 드라마 청춘시대 한국어 자막에서 또 다른 오류가 발견됐어요. 17세 고등학생 캐릭터가 친구들에게 안녕하십니까? 오늘 수업이 어떠셨습니까? 라고 말하는 자막이 나온 거였죠. SNS에서 해당 장면이 밈으로 퍼지고 있었어요. 10대가 조선시대 양반처럼 말한다. AI가 만든 존댓말 참교육. 조회수가 실시간으로 올라갔습니다. 50만, 80만, 120만. CTO 루카스 바그너가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아라브, 이사회에서 난리예요. 부산 사고에 이어 이런 조롱거리까지. 이건 코드 결함이 아니라 회사의 수치입니다. 제 알고리즘이 나이, 관계, 상황을 제대로 계산하지 못한 거였죠. 72시간 내에 해결책을 내놓으세요. 지연율 0.1% 달성이 목표입니다. 루카스가 사무실을 나가고 윤소미 씨에게 화상통화를 걸었어요. 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까요? 미스라 씨 한국어는 관계의 언어예요. 나이, 친분, 상황이 모두 다르면 말투도 달라져야 해요. 사무실에 혼자 남아 코드를 들여다봤어요. 14개국 언어를 성공적으로 처리해온 제 시스템이 한국어에서만 이상하게 작동했어요. 34년간 쌓아온 언어 데이터 전문가로서의 자신감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이제 한국어가 단순한 코드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사회가 소집되고 사무실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갑자기 25년 전 기억이 떠올랐어요. 인도 비하르주, 제가 10살이었던 시절입니다. 그날도 이렇게 떨렸었죠. 학교 교실 앞 칠판에 빨간 글씨로 쓰인 팻말 때문이었어요. 마이틸리어 사용 금지 마이너스 영어와 힌디어만 허용. 선생님이 저를 지목했습니다. 아라브, 어제 쉬는 시간에 내가 마이틸리어 썼다고 들었어. 내 언어는 이 학교에 어울리지 않아. 성공하고 싶으면 포기해. 그날부터 저는 마이틸리어를 장애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도 할머니와 대화할 때 빼고는 쓰지 않았어요. 언어는 감정이 아니라 도구라고 스스로를 세뇌시켰습니다. 대학에서 컴퓨터 언어학을 전공한 것도 그 때문이었어요. 언어를 수식과 알고리즘으로 바꿀 수 있다면
더 이상 차별받는 언어 같은 건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싱가포르 오로라에 입사한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벵골어든 태국어든 스와힐리어든 모두 확률과 패턴의 문제로 접근했어요. 언어는 데이터다, 감정은 노이즈다가 제 신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사회실 문 앞에서 그 신념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부산 조선소에 대피하시기 바랍니다와 드라마의 안녕하십니까는 문법적으로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웃거나 움직이지 않았을까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이사회 멤버 7명이 저를 바라봤어요. 미스터 미스라, 설명해보세요. 14개 언어는 성공했는데 왜 한국어만 이런 문제가 생기나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정말 모르겠거든요. 72시간 더 주시면 해결하겠습니다. 제가 간신히 말했어요. 하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25년간 쌓아온 언어관을 72시간 만에 바꿀 수 있을까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엘리베이터에서 거울을 다시 봤습니다. 10살 아라브와 34살 아라브가 겹쳐 보였어요. 둘 다 언어 때문에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언어를 바라보는 제 시각 자체의 문제일지도 모른다고요. 다음 날 오후 윤소미 씨가 부산에서 영상통화를 걸어왔습니다. 미스라 씨 실제 한국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똑같은 밥 먹었어요? 질문을 16가지 상황에서 해볼 겁니다. 첫 번째, 20대 신입사원에게 밥 먹었어요? 밝고 친근한 톤이었습니다. 두 번째, 50대 부장님에게 진지 드셨습니까? 완전히 다른 표현이었어요. 같은 질문인데 말이죠. 세 번째, 오랜만에 만난 동창에게 야, 밥은 먹고 다녀? 반말이 나왔습니다. 네 번째, 처음 만난 거래처 직원에게 혹시 식사는 하셨나요? 정중한 높임말이었어요. 제 머리가 어지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일한 의미의 질문이 상대방과의 관계, 나이 차이, 친밀도, 상황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고 있었거든요. 이건 단순한 문법 규칙으로는 설명할 수 없었어요. 잠깐요, 소미 씨. 방금 동창분께는 반말을 쓰셨는데 거래처 분께는 높임말을 쓰셨잖아요. 나이는 비슷해 보이는데 왜 다르게 말하는 거죠? 그게 바로 정이에요. 동창은 20년 우정이 쌓인 사이고 거래처 분은 처음 만나는 사이잖아요. 한국어는 관계의 깊이까지 계산해서 말하는 언어예요. 화난 상사에게, 걱정하는 어머니에게, 아픈 친구에게, 바쁜 동료에게 매번 똑같은 밥 먹었어요? 가 다른 뉘앙스로 변했어요. 관심 표현, 걱정, 안부, 때로는 빈말까지. 이걸 어떻게 공식화하라는 거예요? 여긴 정확도 98%가 아니라 오해 0건이 기준이에요. 한 번의 오해가 관계를 망칠 수 있거든요. 제 노트북 화면이 복잡한 수식으로 가득 찼어요. 나이 차이 계수, 관계 친밀도 지수, 상황별 가중치, 주변 인물 영향도. 하지만 뭔가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소미 씨, 이 모든 걸 계산하려면 엄청난 변수가 필요해요. 나이, 직급, 친밀도, 상황, 장소, 주변 인물까지. 이걸 어떻게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요? 미스라 씨는 아직도 공식으로 접근하고 계세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공식을 외워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을 읽는 거예요. 상대방이 지금 어떤 기분일지, 뭘 원할지 느끼는 거죠. 마음을 읽는다. 이 말이 제게는 전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영상통화를 끊고 나서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16개의 밥 먹었어요? 패턴이 머릿속에서 빙빙 돌았습니다. 이걸 공식화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마음을 읽어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기계가 어떻게 마음을 읽을 수 있단 말이에요? 48시간이 남았어요.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이틀째 아침, 루카스가 다시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아랍 이사회에서 결정했어요. 26개 예외 규칙을 추가해서 임시 땜질하는 겁니다. 문서를 펼쳐보니 복잡한 조건문들이 가득했습니다. 10대 캐릭터는 반말 사용, 위급 상황에는 명령조 사용, 드라마 장르별 말투 차별화 같은 규칙들이었어요. 이건 해결책이 아니에요, 루카스. 26개 예외는
내일 260개가 됩니다. 그건 과학이 아니라 꼼수예요. 그럼 대안이 있나요? 이 사회는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을 겁니다. 48억 원 손실을 어떻게 메울 건가요? 저는 컴퓨터 화면을 돌려서 지난 이틀간 작업한 내용을 보여줬습니다. 윤소미 씨와 함께 16가지 상황 분석을 했어요. 한국어는 관계 중심 언어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단순한 문법이 아니라 화자와 청자 간의 정서적 거리를 계산해야 해요. 이런 복잡한 감정 분석을 실시간으로 처리하자는 거예요. 처리 속도가 3배는 느려질 텐데 현실적이지 않아요. 하지만 이게 맞는 방향이에요. 제가 간절히 말했습니다. 26개 예외 규칙으로는 또 다른 실수가 나올 뿐이에요. 근본적인 접근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아라브, 당신은 엔지니어예요. 철학자가 아니고요. 우리에게는 지금 당장 작동하는 시스템이 필요해요. 그는 문서를 제 책상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48시간 내에 이 규칙들을 적용하세요. 거부하면 프로젝트에서 배제됩니다. 배제. 그 말이 귀에 박혔어요. 14년간 오로라에서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루카스, 이 방식은 틀렸어요. 언어는 기계 부품이 아니에요. 특히 한국어는 더더욱 그렇고요. 26개의 규칙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당신이 2주 내에 완벽한 대안을 내놓을 수 있나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솔직히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아라브 이 회사에서 당신의 위치가 어디인지. 혼자 남겨진 저는 26개 예외 규칙 문서를 다시 봤어요. 각각은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짜맞춘 느낌이었어요. 한국어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채 겉모습만 흉내 내려는 시도였습니다. 휴대폰을 집어들고 윤소미 씨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도움이 필요해요. 회사에서 26개 예외 규칙으로 땜질하려고 합니다. 이게 맞는 방향일까요? 30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미스라 씨, 26개 규칙으로 한국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을까요? 진짜 한국어를 경험해 보세요. 제주도에 할아버지가 계세요. 거기서 진짜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제주도. 저는 지금까지 데이터와 알고리즘으로만 언어를 접근해 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직접 경험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48시간이 남았지만 26개 예외 규칙이 아닌 다른 길을 찾아야 했어요. 시계가 오후 4시를 가리켰습니다. 결정의 시간이었어요. 다음 날 새벽 6시 제주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윤소미 씨가 소개해준 장덕배 할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어요. 루카스에게는 현장 조사라고만 말하고 왔습니다. 한림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휴대폰이 울렸어요. 싱가포르 본사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24시간 내 최종 결정 요구. 26개 규칙 적용 여부 회답 바람. 손이 떨렸어요. 항구에 도착하니 63세 장덕배 할아버지가 낡은 어선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육지소음 공부하는 사람이구나. 할아버지의 제주 사투리가 정겨웠어요. 소미가 부탁해서 왔는디 우리말 배우러 왔다며? 할아버지 옆에 8살 손녀 혜인이가 서 있었어요. 할아버지, 이 아저씨가 컴퓨터로 우리말 만드는 사람이에요. 아이의 맑은 눈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졌어요. 제주도 특유의 소나기가 시작됐습니다. 어서 들어오라, 비 온다. 할아버지가 작은 선실로 안내하셨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하자 혜인이가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비가 주룩주룩 내려요. 그 순간 할아버지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아이고, 그럼 안 되겠다. 그물 걷어야지. 10분 후 비가 약해지더니 혜인이가 다시 말했어요. 이제 보슬보슬 내려요. 할아버지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그럼 괜찮다. 이런 비는 고기잡이에 좋거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똑같은 비인데 주룩주룩과 보슬보슬이라는 의성어가 완전히 다른 행동을 이끌어낸 거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날씨 설명이 아니라 행동 지침이었어요. 할아버지, 지금 뭐가 다른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웃으며 설명하셨어요. 주룩주룩은 굵은 비여, 위험해. 보슬보슬은 가는 비고, 우리는 비 소리만 들어도 어떤 비인지 알거든. 혜인이가 덧붙였어요. 딱딱, 탁탁, 호두둑, 쏴, 촉촉, 살짝살짝 비도 이렇게 많은 소리가 있어요.
아이가 손가락으로 세면서 말하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저는 노트북을 꺼내서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의 의성어와 의태어가 얼마나 정교한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이건 소리를 흉내내는 게 아니라 상황을 정확히 구별하는 도구였어요. 4시간 동안 할아버지와 혜인이 덕분에 5,000개가 넘는 의성의태어를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졸졸졸과 콸콸콸의 차이, 반짝반짝과 번쩍번쩍의 뉘앙스까지 각각이 서로 다른 감각과 상황을 정의하고 있었어요. 12자 자막이 마음을 세 갈래로 가릅니다. 제가 중얼거렸어요. 같은 장면이라도 비가 내린다. 비가 주룩주룩, 비가 보슬보슬로 표현하면 시청자의 감정이 완전히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해질 무렵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공부하는 사람아, 우리말은 마음을 담는 그릇이요. 그릇이 작으면 마음도 작아지고 그릇이 크면 마음도 커져. 그 말이 가슴 깊이 박혔어요. 제주공항으로 돌아가는 길에 깨달았습니다. 26개의 예외 규칙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어요. 한국어는 규칙이 아니라 감각의 언어였습니다. 의성어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데이터였고 그 데이터는 마음으로 읽어야 하는 것이었어요.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루카스에게서 3통의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확신이 섰습니다. 26개의 규칙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서울로 돌아온 다음 날 부산 조선소 사고를 다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뭔가 놓친 게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윤소미 씨와 함께 사고 당일 작업일지를 전부 검토했어요. 오전 10시 부산 조선소 사무실에서 두꺼운 파일들을 펼쳤습니다. 미스라 씨, 여기 이상한 게 있어요. 윤소미 씨가 한 장의 작업일지를 가리켰어요. 다른 일지들과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자세히 보니 글씨체가 특이했어요. 한글인데 모양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이건 뭔가요? 제가 물었어요. 윤소미 씨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거 훈민정음 표기법이에요. 요즘엔 거의 안 쓰는데. 작업일지를 쓴 사람은 리철이라는 50대 용접공이었어요. 함경도 출신으로 20년 전 부산에 정착한 분이었습니다. 리철 씨를 만날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어요. 1시간 후 리철 씨를 만났습니다. 말씨가 북한 억양이 섞여 있었어요. 아, 그날 작업일지 말씀하시는구나. 급한 일이라 옛날 방식으로 썼는데. 그는 작업일지를 다시 보여줬습니다. 리철 씨가 작성한 긴급 안내문을 읽어보니 폭발 사고 당시 다국적 선원들이 47초 만에 모두 대피했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0%의 오해율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나요? 훈민정음 방식으로 쓰면 소리 나는 대로 정확히 표현할 수 있거든요. 외국 사람들도 금방 알아들어요. 실제로 그날 현장에는 한국인, 필리핀인, 베트남인이 함께 작업하고 있었어요. 리철 씨는 각 언어의 발음 특성을 고려해서 한글로 표기했습니다. 위험 마이너스 위열, 도망 마이너스 도맘, 빨리 마이너스 빨리처럼 각 국가 사람들이 발음하기 쉽게 변형한 거였어요. 47초, 새 국적, 0% 차고 이건 문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알고리즘입니다. 제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한글의 조합 원리가 이렇게 실용적일 줄 몰랐습니다. 윤소미 씨가 덧붙였어요. 훈민정음은 원래 이런 목적으로 만들어졌어요. 누구나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도록 표현 문자의 완전체죠.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제 AI 시스템에 대피하시기 바랍니다는 문법적으로 완벽했지만 긴급 상황의 절박함을 전달하지 못했어요. 반면 리철 씨의 훈민정음 표기법은 각 국가 사람들의 언어적 특성까지 고려한 맞춤형 소통이었습니다. 리철 씨, 이 표기법을 어떻게 배우셨나요? 제가 물었어요. 그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고향에서 할머니가 가르쳐 주셨어요. 70년 동안 떨어져 있어도 우리말은 하나라고 하시면서요. 그 순간 전율이 일었습니다. 분단 70년에도 불구하고 한글의 원리는 살아있었어요. 남과 북이 다른 단어를 쓰더라도 한글의 기본 구조는 동일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언어의 힘이었어요. 오후 4시 사무실로 돌아와서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리철 씨의 방식을 알고리즘화하면 어떨까 생각해봤어요.
한글의 잠오분의 조합 원리를 활용해서 각 언어권별로 최적의 표기법을 자동 생성하는 시스템 말이에요. 컴퓨터 화면에 새로운 코드를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문법 규칙이 아니라 한글 자체의 구조적 특성을 활용하는 방식이었어요. 자음과 모음의 조합으로 무한한 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 그 원리를 말이죠. 새로운 알고리즘의 윤곽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26개 예외 규칙이 아니라 한글 자체가 가진 유연성을 활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실제 테스트뿐이었어요. 휴대폰을 보니 루카스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내일 오전 최종 발표. 준비 완료했나? 예,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을 찾았습니다. 70년 분단에도 불구하고 한글의 기본 구조는 동일했어요. 자음과 모음의 조합 원리, 표음 문자의 특성, 그리고 무엇보다 언어에 담긴 정서적 공통분모가 살아있었습니다. 윤소미 씨가 저에게 말했어요. 미스라 씨, 이게 진짜 한국어의 힘이에요. 갈라져 있어도 연결되는 힘. 다르면서도 같은 마음을 전하는 힘 말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화면 속 남북한 실무진들의 표정에는 뭔가 특별한 감정이 스며 있었습니다. 45분 동안 그들은 서로 다른 체제에서 살아왔지만 같은 언어로 마음을 나눴거든요. 저는 문득 25년 전 10살 아라브를 떠올렸어요. 마이틸리어 사용 금지 팻말 앞에서 울던 그 아이가 지금 여기서 분단된 민족의 언어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언어가 장벽이 아니라 다리라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어요. 북한 측 화면이 꺼지고 남한 측 실무진들도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회의실에는 저와 윤소미 씨만 남았어요. 발음은 다르지만 마음은 한쪽입니다. 북한 실무진이 남긴 그 말이 아직도 귀에 맴돌았어요. 저는 처음으로 언어의 진짜 힘을 목격했습니다. 그건 정확도나 속도가 아니라 서로 다른 마음을 하나로 만드는 힘이었어요. 그 순간 휴대폰이 조용히 진동했습니다. 루카스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최종 발표 1시간 전. 준비 상황 점검. 저는 화면을 보면서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26개 예외 규칙이 얼마나 작은 시각이었는지 알겠거든요. 윤소미 씨가 일어나면서 말했어요. 미스라 씨, 이제 정말 한국어를 이해하신 것 같아요. 분단된 땅 위에서 언어만큼은 하나로 흐르고 있다는 사실이 묘하게 감동적이었습니다. 14년간 싱가포르에서 숫자로만 언어를 다뤄왔던 제가 드디어 언어의 온도를 느끼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온도를 세상에 전할 시간이 됐습니다. 한글, 그 위대함으로 말이죠.